안녕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기를 허튼 놈에게 낭비해버린 여자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저는 저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저런 배은망덕한 행동을 실제로 당해본 적이 있답니다. 네가 뭐가 잘나 다른 사람에게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하느냐 하고 언짢아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제 온몸을 다 바쳐 그 사람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란 바로 제 전 남편이었죠. 그리고 그런 제게 아주 많이 고마워했던 그 집안 식구들 또한 저를 잔인하게 배신해 버리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가장 힘들던 시기에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역시나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인간들을 절대 그냥 놔두지 않더군요. 이를 악물고 했던 저의 복수와 그들의 처참한 말로에 대해 속 시원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의 누나인 신우인 대학 동기였어요. 절친한 사이는 아니어도 가끔 둘이 만나 술도 한잔하고 밥도 먹는 적당히 친한 사이였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운 좋게도 이름 있는 중견기업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회인으로 살아가다 20대 중반 끝자락의 나이에 오랜만에 신우야 만나 술을 한잔하게 됐어요. 그러다 우연히 합석하게 된 근처 원룸에서 자취하던 신우의 동생인 남편과 첫 만남을 갖게 된 거죠. 남편은 당시 치대를 다니던 치대생이었어요. 그날 남편은 술자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종일관 얼굴이 귀까지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신우이가 제게 연락해 이러더라고요. 나이야, 내 동생이 너 한 번만 더 보게 해달라고 난리야. 그날 네가 처음 본 자기를 엄청 챙겨준 게 되게 고마웠던 모양이야. 그리고 자기가 꿈꾸던 멋진 커리어우먼의 모습이 너였다나 뭐라나. 아무튼 친해지고 싶대. 그렇게 전 얼마 뒤 신우이와 함께 다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둘이 미리 말을 맞췄는지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신우이가 핑계를 대며 먼저 일어서 버리더군요. 때문에 전 남편과 어색하게 술을 마시며 단둘이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죠.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쭈뼛대며 말도 제대로 못하던 첫인상과 달리 남편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도 인생에 대한 주관도 확실한 사람이더라고요. 게다가 부모 사랑 또한 끔찍한 속 깊은 사람이기도 했어요. 혹시 저희 누나한테 들으셨어요? 저희 집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거요. 그래서 저랑 누나 대출도 받고 알바도 쉬지 않고 하면서 학비 대고 생활비 벌어 쓰고 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도 계단 청소하고 막노동하면서 도와주시긴 하지만요. 전 얼른 졸업하고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런 듬직하고 또 다른 모습이 좋아 보여 몇 번 더 만나다 저와 남편은 인연이 됐습니다. 저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남편을 돕고 싶어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뭐야? 너 맨날 편의점 김밥이나 컵라면 같은 걸로 끼니 때우잖아. 돈 아낀다고. 그래서 내가 인터넷도 뒤지고 엄마한테도 물어봐서 건강식 좀 만들어 봤어. 앞으로 내 남자친구 밥은 내가 책임진다. 자기, 맨날 똑같은 티랑 바지만 돌려 입고 다니길래 내가 자기 옷 좀 몇 벌 사왔어. 그리고 학교 휴학하지 말고 이걸로 등록금 내. 이번에 아버님이 공사장 일하다 허리 크게 다치시고 네 과외도 2개나 끊겨서 등록금 내기 힘들어 했잖아. 고마워. 나 제일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는 애 정말 평생 잊지 않고 갚을게. 저는 제 능력이 되는 선 안에서 남편을 돕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밥에 반찬에 옷까지 사다 날랐고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남편의 지갑에 몰래 돈을 넣어주기도 했죠. 가끔은 월세도 내주고 한 번은 사정이 힘들던 남편을 위해 등록금까지 내줬어요. 나이야, 정말 고맙다. 넌 절대 우리 석호랑 헤어지지 말고 오래오래 연애하다가 꼭 결혼하렴. 난 너 아니면 다른 며느린 필요 없다. 꼭 결혼해서 우리 석호한테 나중에 다 보상받고 행복하게 살아. 그때 시모는 제게 전화해 울먹이기까지 하며 고맙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가족 사랑이 지극했던 남편의 영향으로 연애 초부터 시댁에 몇 번 놀러 갔었어요.
시모가 절 초대했었거든요. 같은 서울에 위치했던 시댁은 대체 언제 지어진 건물인가 싶을 정도로 낡은 빌라 2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잘 살지 못해도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던 전 처음 시댁에 갔던 날 조금 놀랐어요. 집이 얼마나 낡았는지 집 벽과 천장, 화장실 등 곳곳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벽지는 누런 장판만큼이나 누래져 있더군요. 싱크대는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 곧 부수어질 것만 같았죠. 하지만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져 있던 진수성찬은 힘든 형편에도 불구하고 저를 환영해 주려 노력했을 시모의 마음이 느껴져 오히려 감동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놀러 갈 때마다 음식 종류가 달라졌을 뿐 식탁 위엔 항상 그런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죠. 우리 엄마 아빠는 네가 너무 좋은가 봐 나이야. 벌써 널 우리 며느리 하고 부르시잖아. 같이 사는 나한텐 맨날 김치, 멸치볶음 뭐 이런 반찬만 해주는데 너 올 때마다 우리 집엔 완전 잔치상이 펼쳐진다니까? 아무튼 내 동생한테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부모님 바람처럼 너 얼른 내 동생이랑 결혼해서 내 옳게 돼야 된다. 시누이 또한 자기 동생에게 잘해주는 제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전 시댁 식구들의 사랑도 듬뿍 받으며 남편과 연애를 했던 거예요. 저는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는 남편의 청혼을 받으며 5년의 연애에 종지부를 찍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치대 졸업 후 바로 페이닥터 일을 시작했어요. 치과 의사는 다른 의사들처럼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자격증만 있으면 바로 진료를 보고 개원까지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경험을 쌓기 위해 한 치과에 페이닥터로 취업을 했던 거죠. 그리고 초보 페이닥터 시절에 드디어 제게 청혼을 했던 겁니다. 그래, 형편이 어렵다지만 자네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면 무슨 걱정이겠나. 자네를 많이 위해줬던 우리 나이, 모쪼록 눈에 눈물만 나지 않게 해주게.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장인어른 장모님, 저는 나이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이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약속드릴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첫인사를 하던 날 이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우리의 결혼을 당연하게도 쌍수를 들고 환영해 주었죠. 그렇게 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도와주시겠다는 친정아빠의 도움을 거절하고 제가 모은 돈에 약간의 대출을 받아 서울의 아파트 전세를 얻게 됐죠. 아직 남편이 모아둔 돈이 그렇게 많이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전 결혼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았을 때 가지고 있던 여윳돈으로 낡은 시댁 내부를 싹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냥 도배장판하고 싱크대만 바꿔주는 거 아니었니? 얼마나 고쳤길래 눈까지 감고 들어가래. 아, 너 돈 많이 든 거 아니냐? 그냥 아는 사람 중에 인테리어 하는 친구가 있어서 저렴하게 부탁할 수 있었어요. 자,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형님. 하나, 둘, 셋 하면 눈 뜨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어머, 완전 새 집이잖아. 어떻게 옳게. 나 너무 좋아. 으, 평생 박복한 우리 팔째. 이런 집에서 다 살게 되네요, 여보. 고맙다, 새아가. 우리가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해서 너 같은 며느리를 얻었는지 모르겠구나. 공사를 위해 잠시 임시거처에 머물렀던 시부모님과 시누인, 완전 새 집이 된 자신들의 집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기뻐하는 시댁 식구들을 보며 물기 어린 목소리로 제게 고맙다고 이야기했어요. 고마워 여보. 난 당신한테 아직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 가족한테 이렇게 잘해줘서 말이야. 당신 누나는 내 친구고 어머님 아버님이 날 워낙 예뻐해 주시니까 나도 더 잘해드리고 싶더라. 게다가 당신 부모님인데 내가 뭘 해드린들 아깝겠어. 막상 결혼하고 보니 시댁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빚이 많더군요. 남편은 부모님의 빚을 모른 척 할 수 없다며 아직 그리 많지 않았던 월급을 쪼개 꼬박꼬박 그 빚을 갚아드렸는데 그 또한 아무 불만도 없었죠. 남편은 그런 자신을 이해해주는 제게 정말 많이 고마워했어요. 그렇게 제가 평소에도 자주 찾아가
시부모님을 챙기는 등 시댁에 잘하니 남편 또한 저희 친정에 무척이나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결혼한 지 2년 뒤 소중한 아들까지 낳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남편은 자꾸만 개업, 개업 노래를 부르더군요. 아직 모아둔 돈은 많이 없지만 정 하고 싶으면 그냥 개업하면 되잖아. 당신 의사라 대출도 잘 나올 텐데 우리 여태 모아둔 돈에 보태서 들어보니까 다른 치과 의사들도 다 대출받고 개업해서 몇 년 안에 금방 갚는다던데? 이젠 어머님 아버님 빚도 다 갚아드려서 앞으로는 생활비만 도와드리면 되잖아. 그거야 말이 쉽지. 요샌 옛날이랑 달라. 무턱대고 개원했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평생 빚에 시달리면서 살아서 웬만하면 큰 대출은 받고 싶지도 않고 무리해서 대출을 받으면 개원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남편은 썩 내키지 않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5년 차가 지나면서부터 남편은 제게 점점 소홀해지더군요. 당신 어디야? 왜 여태 안 들어와? 어, 나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있는데 왜? 무슨 일 있어? 일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연락하는 사이야? 전엔 어딜 가든 꼭꼭 미리 말해주고 가더니 요즘 들어 왜 이렇게 내가 모르는 일정이 많아. 그리고 어딜 가면 간다고 기다리는 사람 생각해서 말이라도 좀 해줘야지. 아유, 진짜. 우리가 무슨 20대 연인도 아니고 부부 사이에 그런 걸 꼭 일일이 말해야 돼? 제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수 있다던 남편의 헌신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남편은 자꾸만 퉁명스럽게 변했어요. 그리고 술에 취해 들어오면 제게 종종 이런 잘난 척을 하기도 했죠. 당신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인 줄 알아. 당신 같은 평범한 월급쟁이가 나 같은 의사랑 결혼한 거 진짜 행운인 줄 알라고. 뭐? 당신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내가 얼마나 물심양면 도와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당신도 결국 나중에 치과 의사들 나 잡으려고 그렇게 희생했던 거잖아. 다 알아. 에휴, 당신 집이 내 친구 놈들 처가처럼 부자였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내가 진즉 내 치과 차려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을 텐데 그걸 말이라고 해? 언젠 나 없으면 죽겠다더니 이제 와서 우리 친정이 아쉽다고? 난 당신 부모님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어도 한 번도 그런 원망 해본 적 없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난 뭐 푸념도 못하나? 그런 남편에게 서운해 정말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이가 서먹해진 건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사랑스러운 며느리 왔습니다. 왔니? 왔으면 저기 설거지부터 좀 해라. 시부모는 전과 달리 저뿐 아니라 저희 아들에게까지도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더군요. 분명 예전 같았으면 우리 며느리, 우리 강아지하며 버선발로 마중 나와 어와둥둥 끌어안아주기까지 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종종 제게 연락해 밥 먹자, 술 먹자고 말하던 시누이 또한 제가 먼저 연락을 해도 제게 거리를 두려는 것 같더라고요. 나 지금 하고 있는 결혼정보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힘들 것 같아. 다음에 보자. 무슨 일이 주말도 없이 1년 365일 바쁘답니까? 게다가 남편은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며 저희 부모님 생신에 친정에 가서도 방에만 들어누워 있었어요. 야, 나이야. 제부 요새 일이 힘들어? 어째 요즘 볼 때마다 저렇게 시큰둥하고 방에 누워만 있는 것 같다. 예전 같았으면 엄마 옆에서 계속 수다도 떨고 아빠랑 장기 두랴 같이 야구 보고 훈수 두랴 바빴을 텐데 말이야. 네 형부도 제부가 좀 변한 것 같다던데? 결혼해서 지방에 살던 친정언닌 친정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러던 남편을 보고 제게 의아한 듯 묻기도 했습니다. 언니와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남편과 시댁과 사이가 틀어지고 있다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대체 다들 왜 이러는지 저 또한 영문을 몰랐기에 답답하기만 했죠. 그렇게 약 1년 동안 소가리를 하던 제게 이번엔 또 다른 청천벽력 같은 일이 찾아오더군요. 암이요? 결과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전 그냥 소화불량 때문에 내시경을 받았던 건데 저 별로 아픈 데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검사상으론 아마 위암 단계 중 2기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건 수술을 해봐야 알겠지만 우선 수술이 가능한 상황이니 최대한 빨리 수술부터 진행하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단순 소화불량 때문에 받은 위 내시경에서 암세포가 발견됐습니다. 그렇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위암 2기 판정을 받으니 아직 5살밖에 안 된 아들 생각에 하늘이 노래지더군요. 물론 비교적 조기에 발견돼 생존율이 높다곤 하지만 암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엄청난 공포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여보, 나 위암 2기래. 당장 수술해야 한대. 2기? 난 또 무슨 말기에라도 발견된 줄 알았네. 2기면 그냥 수술하고 항암하면 나을 거야. 괜찮아. 난 이렇게 무서운데 어떻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듯이 말을 해? 당신 진짜 너무 변한 거 알아? 아니, 아무리 변했어도 당신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데 그런 반응이 말이 돼? 나도 걱정되지. 근데 난 배운 사람으로서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얘기해 준 거야. 당신은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뾰족하게 굴더라. 아무튼 이번 일이 언제라고? 당신 입원해 있는 동안 재윤이 장모님께 좀 부탁해봐. 나 요새 일이 바빠서 맨날 재윤이 어린이집에 등하원시키고 그런 거 힘들어. 우리 부모님도 두 분 다 일 그만두셨다지만 아무래도 원래 어린이집 선생이셨던 장모님이 애는 더 잘 봐주시지 않겠어? 같이 울어주진 않더라도 경악을 하거나 저를 크게 걱정이라도 해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무슨 제가 감기에 걸렸다는 말을 한 것처럼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 제가 입원을 하기 전에도 남편은 평소처럼 친구들과 술 먹고 회식 참석도 하는 등 할 거 다 하고 다니더군요. 게다가 분명 제가 시댁 단체 메신저방에 암 소식을 알렸건만 세 사람 중 아무도 제게 괜찮냐는 전화 한 통 하지 않더라고요. 수술 잘 받고 오거라 하는 짧은 답장만 시모 한 사람에게서 돌아왔을 뿐이었죠. 그렇게 전 엄청난 서러움을 안고 홀로 수술을 위해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는 친정 엄마께 맡기고 말이죠. 부모님은 제가 수술한 후에도 저희 아들을 데리고 매일같이 문병을 오셨어요. 우리 재윤이 엄마한테 맡긴 것도 미안한데 힘들 텐데 뭐하러 자꾸 와. 아빠도 치킨집 장사 때문에 힘드실 텐데 출근 전에 여기 들르는 거 이제 좀 하지 마시라고 해. 나 혼자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 그래도 그런 큰 수술을 한 딸을 어떻게 혼자 두니? 그런데 네가 수술한 지 벌써 며칠 된데 안서방이랑 네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코빼기도 안 비춰. 정말 다들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안서방은 내 전화도 안 받더구나. 너 안서방이랑 요새 사이 안 좋았어? 반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제가 수술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얼굴 한 번을 비추지 않더군요. 부모님은 화가 나 하시면서도 이제 막 힘든 투병을 시작한 제게 꼬치꼬치 캐묻진 않으셨어요. 저 또한 전화해서 화내거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져 물을 힘도 없어 대체 그들이 왜 이러는지 알지도 못한 채 눈물만 흘려야 했죠. 그리고 수술한 지 3일째 되던 날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엄마의 전화는 받지도 않았다던 남편은 제게 대뜸 문자를 한 통 보내더군요. 그리고 그 문자의 내용이라는 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고요. 여보, 미안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하고 난 서로 어울리지 않는 상대인 것 같아. 수준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랑 누나까지 넷이서 다 같이 상의해서 내린 결정이니까 이제 그만 나랑 이혼해주라. 아이도 당신이 데려가. 그리고 당신이 협의 이혼 안 해줄까 봐 내가 따로 변호사 통해서 소송을 걸긴 했거든? 이혼 소장은 내가 집으로 도착하게 해놨어. 난 우리 부모님 댁에서 지낼 테니까 소장 받으면 연락 줘. 웬만하면 좋게 좋게 합의해서 이혼하자. 그동안 자꾸 저와 자신을 비교하는 말을 해대더니 남편은 진즉부터 저와 이혼할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시댁 식구들도 모두 한통속이었던 거죠. 눈물이 봇물 터지듯 흘러나왔어요. 몸이 약해지니 마음까지 약해진 상태라 더더욱 쉽사리 눈물이 흘러나왔던 것 같아요. 옆에 있던 엄마도 갑자기 울던 저를 보고 놀라더니 제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곤 남편의 기가 막힌 문자를 보고 노발대발하며 그놈에게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하지만 역시나 그놈은 엄마의 전화를 여전히 받지 않았죠.
불쌍한 우리 딸. 어떻게 이런 천인공노할 말을 한단 말이냐. 네가 안서방하고 네 시댁이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암 걸린 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 그동안 안서방하고 이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던 거야? 나도 이 사람이 이혼 생각 갖고 있었는지 몰랐어. 엄마, 가뜩이나 나 때문에 걱정 많을 텐데 이런 모습까지 보여줘서 미안해. 이건 내가 알아서 잘 해결할 테니까 오늘은 그만 재윤이 데리고 돌아가줘. 나 쉬면서 생각 좀 하고 싶어. 저를 걱정하던 엄마를 돌려보낸 뒤 저는 신우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우이는 화를 내는 제게 마치 다른 사람처럼 돌변해서 쌀쌀맞게 굴더라고요. 형님, 아니, 야 안소영. 지금 네 동생이 나한테 이혼하자는데 이게 가족끼리 다 상의가 된 거라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한테 설명을 좀 해봐. 어떻게 다들 내 뒤통수를 이렇게 칠 수가 있어? 아, 석호가 연락했구나. 맞아. 석호 너랑 이혼하려고 짐 싸서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어. 야, 그냥 골치 아프게 질질 끌지 말고 이혼해. 석호가 이제 네가 싫다는데 가족들이 뭘 어쩔 수 있었겠어? 그리고 솔직히 석호가 언제까지 남의 치과에서 일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너보다 더 잘 살고 좋은 여자 만나서 빚 없이 개원도 하고 인생을 좀 활짝 피워봐야 하지 않겠니? 그래야 걔 하나 보고 있는 우리 부모님도 좋고 옆에서 나도 덕 좀 보지. 너희 집안은 너희 결혼할 때 서울에 집 한 채 얻어줄 능력도 안 됐잖아. 뭐?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내 친구야? 야, 이게 현실이야 현실. 친구가 뭐 밥 먹여주냐? 나중에 남는 건 쓰잘데기 없는 친구 같은 게 아니라 가족이랑 돈이야. 우리 가족하고 석혼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보고 깔끔하게 이혼해. 애도 너 준다고 했다며? 그럼 됐지 뭐. 아무튼 나 일하는 중이니까 끊는다. 신우인 언제 제 친구였냐는 듯 그런 분통 터지는 소리를 해대다 전화를 끊더군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 울다가 진이 빠진 저는 더 이상 소리 지를 여력도 없어 남편에게 이렇게 답장했죠.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이 개만도 못한 자식아. 네 누나랑 통화했어. 대출 받으면 지금도 충분히 개원도 할 수 있으면서 부잣집 여자 만나서 더 떵떵거리면서 살겠다고? 옛날 시절은 기억도 못하고 자만심에 빠져서 욕심에 눈이 멀었지 네가? 난 이혼 못하니까 계속 소송을 걸든 어쩌든 네 마음대로 해. 난 잘못한 거 없으니까. 다시 답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엄마에게 이야기를 들은 아빠와 지방에서부터 문병을 왔던 언니도 투병 중인 제게 남편 이야기를 차마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죠. 안정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으니까요. 회사를 휴직했던 전 수술한 지 일주일 뒤 퇴원하고 난 후에도 한동안 엄마에게 아들을 맡겼습니다. 엄마가 먼저 아픈 절 위해 그래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덕분에 저는 치료를 받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었는데 말이 휴식이지 어떻게 제가 편히 쉴 수 있었겠습니까? 남편과 시댁 인간들에게 한순간에 뒤통수를 맞았는데요. 그놈이 집으로 보냈다는 소장을 받아보니 소송 이유도 가관이더군요. 집안일 소홀해 아이를 내가 방치하고 놀러 다녔다고? 순 거짓말이잖아. 의사식이나 돼서 이런 거짓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이렇게까지 해서 나랑 이혼하겠다고? 그리고 소장을 받은 지 얼마 뒤 시댁에서 지낸다던 남편이 집으로 절 찾아왔더라고요. 그놈은 죽일 듯 자신을 노려보던 제게 뻔뻔하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 좀 해봤어? 몸도 멀쩡해 보이네. 거봐, 내 말이 맞지? 내가 멀쩡해 보이냐? 이 동태 눈가라? 가뜩이나 아픈 마당에 너랑 네 집 식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야. 무슨 생각? 내가 이혼 못 해준다고 분명 답장하지 않았어?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나한테 소송 걸었던데 넌 저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니? 한심하다 한심해. 그러니까 괜히 지저분하게 법정 공방할 필요 없게 당신이 깔끔하게 이혼해주면 되잖아. 나 공짜로 요구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다달이 재윤이 양육비 100만 원씩 보내줄게. 그리고 우리 2년 전에 사서 이사한 지금 이 아파트 있지? 그거랑 우리 현금, 주식, 적금 다 합해서
80% 이상 당신한테 다 줄게. 그러니까 우리 그만 이혼하자. 이 정도면 나 완전 다 주는 거야. 돈밖에 모르는 당신은 인생에서 돈이 다인 줄 알지? 그러니까 앞으로 더 돈 많은 여자 만나서 떵떵거리고 살 생각에 그 큰 돈을 주면서까지도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잖아. 자식까지 버리고. 넌 네 아들한테 부끄럽고 미안하지도 않니? 나가. 당장 나가. 당신 지금은 화가 나서 그러는 거지. 나중에 분명 돈 욕심 날걸? 간다 가. 갈 테니까 밀지 좀 마. 아무튼 오늘 내 제안 다시 잘 생각해봐. 저는 끝까지 얄밉게 구는 남편의 등을 향해 쿠션을 집어던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놈의 행동이 한 발 빨라 쿠션은 현관문에 맞고 툭 떨어져 버렸죠.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 뒤 이번엔 신우이가 제게 전화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신우이가 한다는 말은 아주 충격적이고 추접하기 그지없더군요. 너 내 동생이랑 이혼 안 한다고 했다며? 야, 그만 추하게 굴고 이혼해. 사실 내 동생 여자 있어. 너 내가 결혼정보회사 다니는 거 알지? 내가 거기서 생긴 것도 괜찮고 집도 잘 사는 여자 내 동생한테 직접 소개시켜줬어. 넌 바람나서 다른 여자까지 있는 남잘 끝까지 남편 삼고 싶니? 우리 좀 깔끔하고 나이스하게 살자고. 신우이는 마치 전의 통화처럼 이번에도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충격적인 말을 듣고 나니 분노보다는 혐오감이 들더군요. 온몸에 벌레가 드글드글 기어다니는 듯한 불쾌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돈을 위해 그런 더럽고 추잡한 짓까지 서슴지 않는 남편과 시댁 인간들이 너무 지저분한 쫌생이처럼 느껴졌어요. 사람 같지도 않고 마치 벌레처럼 보였죠. 그래, 인간도 아닌 벌레들하고 이혼 한 해 만에 하면서 기운 빠지게 싸워봐야 뭐 하겠어. 그냥 빨리 정리해버리고 우리 아들 위해서 내 건강이나 신경 쓰자. 지금은 내 몸 회복이 우선이야. 이런 인간들은 언젠가 분명 천벌을 받을 거야. 결국 그렇게 생각을 정리한 전 다시 남편과 만나 협의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대신 확실히 하고자 남편이 내건 조건에 대해 각서를 받아두었죠. 자, 각서까지 썼으니까 이젠 딴소리 말고 깔끔하게 이혼하기다. 바라던 바야. 야, 이 벌레 같은 자식아. 너 여자도 있다며? 이제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 등쳐먹을 생각이 아주 신났겠다. 이제 이혼하기로 했으니까 숨길 거 없이 그냥 하는 말인데 너무 좋지. 그 여잔 솔직히 그냥저냥인데 돈이 무지하게 많잖아. 그 여자 집이 얼마나 빵빵한지 알아? 그 여자 아빠가 특히 엄청 대단한 사람이야. 결혼하면 나한테 그냥 치과도 아니고 아마 자기가 갖고 있는 건물 통째로 빌려줄걸? 그럼 난 거기에 페이 닥터들도 아예 전문의들로만 빵빵하게 뽑아서 써야지. 진짜 누나가 제대로 된 봉을 소개시켜줬다니까. 아, 맞다. 당신 나한테 돈 받았으니까 혹시 그 여자 찾아내서 폭로하거나 하는 건 암묵적으로 절대 안 되는 일인 거 알지? 저는 한심하고 찌질한 그놈의 말을 정색하며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연애 5년, 결혼 생활 6년, 도합 11년이라는 그놈과의 인연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어요. 사이에 아이가 있어 우리의 이혼이 확실하게 법적으로 정리되기까진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항암 치료를 받으며 이를 악물고 암과 싸워냈죠. 그래, 차라리 더 질질 끌지 않고 잘 갈라섰다. 천성이 그렇게 배은망덕한 인간들하고 복수한답시고 얼굴 맞대봐야 아픈 네 기운만 더 빠지지 않았겠니. 우리 딸, 네 옆에 네 언니도 나랑 네 아빠도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재윤이도 이 엄마가 잘 돌봐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는 힘든 시기를 혼자 버텨내던 저를 위해 아이와 함께 자주 절 찾아오고 전화도 자주 걸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전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이혼이 확실히 정리되고 제 몸이 조금이나마 회복되길 기다린 거죠. 그 집 인간들이 벌레처럼 느껴져 이혼은 했다지만 저를 처절하게 배신한 그 인간들에겐 꼭 복수하고 싶었거든요. 이혼이 마무리된 시기에 제 몸은 전보다 그나마 많이 회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놈이 지레 우려했던 바로 그 일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전에 미리 뒷조사를 해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윤하정 씨 맞으시죠? 만나고 있는 사람이 치과 의사인 안석호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 그 인간 전처되는 사람입니다. 전처요? 아, 몇 년 전에 사치가 심해서 이혼했다던. 그 여잔 예상대로 제 전 남편이 유부남이었던 걸 모르고 만났던 것 같더군요. 저는 그 여자에게 모든 진실을 폭로해 주었죠. 몇 년 전이요? 사치가 심해요? 황당하네요. 저 그놈하고 이혼서를 접수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이혼 확정된 것도 이번 달 일이었고요. 제가 연애 시절 그놈 치대 다닐 때부터 등록금 내주고 월세 내주고 뒷바라지란 뒷바라진 다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놈도 시댁 인간들도 평생 저한테 은혜 갚겠다면서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몇 달 전 제가 암에 걸리자마자 이때다 싶어서 이혼하자고 하대요. 그 집 부모는 제 전화 받지도 않고 친구였던 제 시누이는 오히려 자기가 일하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직접 자기가 여자를 골라 그놈한테 소개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차죠? 제 생각엔 그게 그쪽 같은데 맞나요? 제 말에 그 여자의 얼굴은 사색이 됐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조금은 측은하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제가 그놈하고 이혼할 때까지만 해도 전 그쪽이 그놈하고 똑같은 인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만났다고요. 그래도 그놈이 그쪽을 돈 때문에 만난 거라고 폭로해 주려고 사람 써서 그쪽을 찾아내놨어요. 그놈한테 복수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사람이 미쳤다고 유부남을 소개받겠어요. 게다가 유부남이 어떻게 애초에 그 회사에 가입이 되나요? 아무리 가족이 거기 직원이라고 해도요. 제가 보기엔 그놈 누나가 등록도 안 된 자기 동생을 회원이었던 그쪽한테 유부남이라는 걸 속이고 멋대로 소개시켜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요. 전 그 사람이 당시 유부남인 것도 몰랐고 그 회사에 당연히 가입돼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만나보니까 자기 인생 철학도 확실하고 가족 사랑도 끔찍한 것 같길래 마음이 들어서 계속 만난 거예요. 저한테도 끔찍이 잘해줬고요. 근데 정말 사실인가요? 저 그 사람이 자기 가족이랑 살고 있는 집까지 가봤는데요. 그 빌라 2층에 있는 집 말하는 거죠? 네. 그놈 암수술 받은 저 내팽개치고 저한테 이혼소장 보내면서 자기 부모 집 들어가 살았었어요. 아마 그때 가보셨던 거겠죠? 그 집 낡은 외관에 비해 아니 엄청 번쩍번쩍하지 않았나요? 그거 다 제 돈으로 해준 거예요. 그런 저한테 그 인간들이 이런 못돼 처먹은 짓을 저지른 거라고요. 그 인간 말하는 거 보면 멀쩡해 보이고 잘해주기도 한다고 했죠? 저한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껌뻑 속아서 헌신하고 결혼해서 결국 헌신짝 된 거죠. 저는 그 여자에게 마지막 쐐기를 받기 위해 제게 각서를 써주던 날 전 남편이 그 여자에 대해 봉인이 뭐니 했던 말을 녹음한 음성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놈은 몰랐겠지만 혹시 몰라 대화를 전부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언젠가 찾아올 복수의 순간을 위해 말이죠. 자꾸 여리여리했던 그 여잔 충격에 몸을 휘청거리더군요. 그리곤 알려줘서 고맙다고 말하곤 제 연락처를 받고 위태위태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저처럼 피해자인 그 여자가 참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그 다음으로 제가 한 일은 시누이가 일하던 결혼정보회사에 쳐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책임자가 누굽니까? 좀 나와보세요. 이 회사는 멋대로 고객정보 빼돌려서 남의 가정 파탄내는 짓거리를 묵인해 줍니까? 이거 개인정보 유출 아닌가요? 야,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래? 여기 내 직장이야. 가자마자 소리치는 저를 보고 기겁한 시누이가 달려와 속삭이더군요. 하지만 전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고 결국 책임자라는 사람이 나와 저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시누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우리를 따라 들어왔죠. 저는 책임자에게 시누이를 내보내달라고 말했어요. 안소영 씨, 나가 계세요. 그냥 저도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나가시라니까요. 자, 김나희 씨라고 있죠? 안소영 씨 내보냈으니까 이제 말씀해 보세요. 우리 회사가 고객 정보를 빼돌리고 남의 가정을 파탄냈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저는 그 사람이 시누이를 내보낸 뒤
조목조목 신우이와 전 남편의 만행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말을 듣는 책임자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갔죠. 그러니까 안수영 씨가 김나혜 씨가 이혼하기 전에 저희 고객 한 분을 저희 회사에 가입도 안 돼 있고 심지어 유부남이었던 김나혜 씨 남편, 그러니까 안수영 씨 동생에게 소개시켜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 가정 망가진 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우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흰 정말로 몰랐어요. 모든 건 안소영 씨 독단으로 벌인 일입니다. 그래도 저희 회사 직원으로 인해 피해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내부 회의 뒤에 안소영 씨에게 확실한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일을 본보기 삼아 앞으로 사내 규정도 강화하고 직원들 교육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책임자는 허리까지 숙여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그렇게 책임자의 약속을 받고 그 방을 나오니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신우이가 제게 다가와 "너 진짜 다 얘기했어?" 하는 가소로운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신우이에게 썩소를 지어준 뒤 자리를 벗어났고, 이젠 버릇하 못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신우인 곧이어 자신을 방으로 부르는 책임자의 말에 쩔쩔매며 불려가야 했죠. 그리고 얼마 뒤 신우인 난리 법석을 피우며 제게 전화를 걸더군요. 저는 일부러 그 전화를 피하지 않고 여유롭게 받았습니다. "야, 너 진짜 정신 나갔냐? 너 때문에 나 회사에서 잘렸어. 이제 나이도 있어서 진짜 이직 힘들어서 겨우 발붙이고 다니던 회사인데 너 때문에 다 망했다고. 게다가 그 여자 집안에서 회사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회사는 그 책임을 나한테 다 묻고 나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어. 나 진짜 그진데 그 엄청난 배상금을 물게 생겼다고. 너 진짜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 지금 내 동생도 그 여자한테 차이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라고. 네가 그 여자한테 다 폭로한 거지? 네가 내 동생하고 내 인생을 다 망쳤어. 내가 왜 책임져? 애초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게 너희 남매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너한테 친구 배신하고 그런 짓을 하래? 난 너 같은 직원을 둔 너희 회사랑 자기가 속은 것도 모르고 인생 망칠 뻔한 그 여자 구해준 죄밖에 없어. 난 누구들이랑 다르게 내 인생뿐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의 인생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거든. 야, 너 진짜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알았어? 너나 네 동생이나 과한 욕심 부리려다가 닥쳤던 개꼴이 된 게 아주 꼴 좋다. 신우인 할 말이 없었는지 시근덕대며 전화를 툭 끊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전 남편과 만났었던 여자분은 저를 찾아와서 고맙다고 말하곤 사례금이라며 1,000만 원을 건네줬어요.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세요. 그쪽 아니었으면 전 큰일 날 뻔했던 거잖아요. 사실 저 예전에 거의 결혼하자마자 사고로 사별했었어요. 그 뒤로 드디어 비슷한 아픔 있는 남자 만나서 나도 행복해지려나 했는데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한테 속았던 거네요. 전 아무래도 이번 생엔 남자 운이 없나 봐요. 그까지 남자 운 좀 없으면 어때요? 저도 그딴 놈한테 무려 11년을 낭비했는데요. 이제 남자 생각 있고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는 다른 사람들만 보면서 보란 듯이 열심히 살아봐요. 하지만 전 그 돈을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리고 마음씨도 착해 보이던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위로를 해준 뒤 자리를 떠났죠. 그런데 그날 그 여자에겐 듣지 못했지만 그 여자의 아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더군요. 이것들이 저한테 전화하는 게 맛이 들렸는지 이번엔 전 남편이 한 달쯤 뒤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 원망의 말을 내뱉더라고요. 그것도 술에 취해서 말이죠. "당신 어떻게 한때는 그래도 부부 사이였던 나한테, 그리고 가족이었던 우리 누나한테 이렇게 무섭게 굴 수가 있어? 나 만나던 여자 아빠란 사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아? 완전 극대노해가지고 우리 치과 찾아와서 다 뒤집어 엎고 갔어. 그것도 며칠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찾아와서 말이야. 대표 원장님이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고소도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할 거면 얼른 하라고 소리치더라. 워낙 돈도 많고 사회 고위층 사람들하고도 친한 사람이라 무서울 거 없다면서 말이야. 결국 나 병원 사람들뿐만 아니라
병원 환자들한테까지 실체 까발려지고 개망신당하고 치과에서도 잘렸어. 원장님은 나 자르면서 완전 벌레 보듯 보더라. 원장님 이쪽 분야에서 발 넓은 분인데 나 완전 망했다고. 서울에서 취업길도 완전 막힐 거야. 어떻게 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내가 내 돈도 다 줬잖아. 당신도 당신 누나도 참 염치 없다. 나한테 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진 그새 까맣게 잊고 니들이 당한 것만 생각하면서 나한테 전화로 원망을 해? 그래, 돈 받았어. 근데 네가 암묵적으로 그 여자한테 말하면 안 되니 뭐니 했던 말에 내가 알았다고 했어? 아니면 우리 이혼하면서 네가 썼던 각서에 나도 복수 안 하겠다고 썼어? 아니잖아. 그렇게 똑똑하다고 잘난 척하더니 그 정도 머리도 안 돌아갔냐? 내가 그럼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그리고 난 뭐 따지고 보면 한 것도 없어. 억울한 피해자인 그 여자랑 네 누나 회사 찾아가서 모든 사실 다 얘기해 준 것밖에 없다니까? 근데 일이 이렇게까지 돼서 너랑 네 누나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갈 줄 누가 알았겠어? 역시 세상에 천벌이라는 건 있는 건가 보다. 이번 기회에 네가 꼭 배웠으면 좋겠네.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르고 은혜를 모르는 놈에겐 천벌이 내린다는 걸 말이야. 너 나한테 각서 있는 거 알지? 한 번이라도 양육비 밀려봐. 나 변호사 선임한다. 그렇게까지 예상하지 못했지만 전 남편은 대단한 집에 딸을 건드린 벌로 치과에서도 잘리고 매장당할 위기에 처했다더군요. 욕심에 눈이 멀어 가진 재산의 대부분도 저에게 전부 넘겼으니 그놈과 그놈 가족에게 남은 건 허탈함과 텅 빈 주머니밖에 안 남게 된 거죠. 시모와 시부는 전 남편이 취직한 뒤 곧바로 일을 그만두고 전 남편에게만 목매며 살았으니까요. 저는 그 뒤 괴로웠던 항암을 끝내고 다시 회사에 복직하며 아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집을 팔고 친정으로 들어오길 바라셨지만 두 분의 집은 제 직장에서 너무 멀었어요. 게다가 그놈과 살던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려고 했지만 첫 자가라 이곳저곳 인테리어에 공들인 부분이 많아 애착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놈의 흔적만 집안에서 싹 다 지워버리고 아들과 아주 행복하게 재미나게 살고 있답니다. 아, 한 번은 시모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배신당한 후 한 번도 연락이 닿지 못했던 시부모에게 꼭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너 우리 애들 인생을 그렇게 망쳐놓으니까 이제 속이 시원하니?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완전히 콩가루 됐어. 우리 아들은 우리랑 소영이가 괜히 자기를 부추겨서 너랑 이혼하고 망하게 된 거라면서 소영이가 회사 상대로 소송 걸려서 토해내야 했던 배상금도 나 몰라라고 서울에 있는 치과에 취직도 못해서 경기도 치과에 취직해서 혼자 원룸에 살고 있어. 그리고 우리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한 거라면서 집엔 발길도 안 한다. 시모는 나 몰라라한 남편 대신 겨우 하나 가지고 있던 재산인 집을 팔고 월세집으로 이사가 신우이의 배상금을 내줬다는군요. 자기 부모의 집을 날려버린 신우인 정신 못 차리고 여태 취직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있어 취업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서요. 때문에 시모는 그 나이에 다시 건물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됐고 몸이 약해져 공사장 일을 할 수 없었던 시부는 폐지를 줍고 다닌다고 했어요. 어쩌라는 건가 싶어 저는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아줌마는 아줌마 집이 이제야 콩가루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뭘 모르시네. 아줌마네는 그토록 아줌마 아들하고 아줌마 가족에게 잘했던 절 배신할 때부터 이미 콩가루였던 거라고요. 그렇게 서로 위해주는 가족인 척하더니 꼴 좋습니다. 내가 아줌마 집도 그렇게 다 고쳐주고 아줌마 아들 주던 돈 이외에도 매번 따로 용돈도 챙겨드렸었는데 그런 절 배신한 대가라 아주 꼴숩네요. 아줌마, 집안 콩가루 된 걸 제 탓하기 전에 아줌마랑 아줌마 남편이 얼마나 가정을 개판으로 꾸렸는지부터 되돌아보세요. 전 할 말 다 했으니까 이만 차단합니다. 저는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걸 느끼며 그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엔 제 전 남편이 제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자기 번호를 진즉 차단해 놓은 지 오래인 걸 아는지 다른 사람 휴대폰을 빌려서 말이죠. 그것도 술에 취했는지 맞춤법도 제대로 맞지 않더라고요.
여보, 잘 지내? 건강은 좀 어때? 우리 재윤이는 잘 지내고? 여보, 난 잘 못 지내. 나 너무 외롭다. 계속 연락해서 돈 좀 보내라는 가족들은 진즉 손절한 지 오래야. 나를 진정으로 위해주던 사람은 당신 하나였어. 여보, 난 이제 개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당신하고 재윤이랑 행복하게 살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여보, 나 당신이 그렇게 아껴주던 석호야. 제발 나 좀 다시 받아주라. 모르는 번호로 전화해도 나인 걸 알고 금방 끊어버릴 것 같아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 싫어. 넌 내 인생에 그 끔찍했던 암세포보다도 더 극악무도하고 진절머리 나는 놈이야. 스스로 복을 걷어찬 건 바로 너니까 평생 그렇게 후회하면서 살아. 그게 바로 너한테 하늘이 준 천벌일 테니까. 각서대로 꼬박꼬박 양육비 보내는 건 절대 잊지 말고. 그 뒤 그 번호도 차단해버려 그놈에게 또 연락이 왔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절 처절히 배신한 그놈과 그 집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지 더 이상 제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해 저는 지금 열심히 직장도 다니고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며 저희 아들과 아주 씩씩하게만 살아가고 있네요. 어차피 그놈이 망했다고 한들 치과 의사라는 직업이 있으니 밥도 못 먹고 굶을 정도로 처참하게 망한 삶을 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놈은 평생 살면서 두고두고 후회할 겁니다. 돈 주고서도 절대로 못 살 자신에게 그토록 헌신했던 아내와 자기 핏줄인 아들을 잃었으니까요. 그 집안 식구들 또한 마찬가지겠죠. 그런 콩가루 집안과 엮였었던 과거는 이 사연을 신청하며 이만 기억 뒤편으로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저에겐 저를 배신한 그 집안 인간들보다 늘 딸인 저를 걱정해 주시는 저희 부모님, 그리고 엄마 껌딱지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저희 아들이 훨씬 소중하니까요. 그러니 저는 앞으로 저에게 남은 가족들에게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겨우 되찾은 건강을 열심히 유지하며 몇 년 뒤엔 꼭 완치 판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며 말이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짓거린 분명 불행이 되어 나에게 되돌아올 거라는 쉽고도 간단한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제 사연을 듣고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는 것을요. 더 많은 화를 스스로 자초하기 전에 하루빨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길만이 더는 인생을 망치지 않는 길이라는 말을 그들에게 꼭 해주고 싶네요. 제 사연이 여러분께 조금의 즐거움이 남아 드렸길 바라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